하락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은 미리 매도를 해야 돼요. 규제지역 해제한 효과가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대부분의 정부들이 시장을 이해하면서 쓰는 것보다는 닥쳐서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일단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타이밍이고요. 이 지금의 이 시그널들을 어쨌건 흐름, 그러니까 네.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읽어야 지금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뭐야 분양은 다 되고 일단 네. 안 되는 데도 있겠지만 네, 네. 그 다음에 집값도 뭐 뉴스에서는 빠진다고 하는데 보니까 계속 그냥 호가는 그렇고 네. 그러면 이런 게 조금 더 눈치를 보다가 에이 그냥 집 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번 그래 내가 지금 빨리 팔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미적미적 그냥 가격 혹시나 하고 네. 하는 마음에 걸어놓고 하다가 나중에 또 급락장을 맞이하면 또 큰 손해를 입잖아요. 그렇죠. 그 영끌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을 흐름을 완전히 잘 이해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잘 취한다면 네. 그나마 좀 재산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죠. 네. 그게 중요해요. 사실은 지금 하락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부동산은 미리 매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과 좀 다른 점이 주식은 하락장으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뭐 하한가를 갑자기 막 어떤 예를 들면 제약회사가 임상에서 실패했다 이러면 그냥 급 하한가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이런 경우는 못 팔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하락장은 그냥 서서히 하락하는 거니까 대부분 팔 수 있단 말이죠. 부동산은 그게 안 돼요. 하락장으로 넘어가면 이미 그 거래량에서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놨는데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끔 급매물로 낮추더라도 지금 뉴스에 보면 뭐 3억, 4억 떨어뜨려서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산다. 이런 뉴스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제적 대응에 따라서 뭐 만약 손실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돈을 버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돈 벌 기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지금이 돈 벌 시점이다. 예. 양쪽 면에서 예, 가지고 예, 있는 분이든 아니면 그러지 네, 않은 네, 분이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가능하면 지금 하락 초기니까 팔 수 있으면 파는 것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는 있어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그런 호가보다도 조금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에 네. 그렇게라도 일단 파는 게 이익이다.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사람을 연구하다 보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주식도 그래요. 그래서 자꾸 내가 왜냐면 사람은 본전 심리가 네. 내가 산 가격이 아니라 최고점을 자꾸 떠올리게 되니까 이게 이만큼 빠졌는데. 제가 이제 저도 주식도 좀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주식을 이제 팔고 싶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00원에 이제 지금 딱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팔려고 봤더니 밑에 매수 호가를 딱 봤더니요. 매수 호가가 1,995원에 1명, 1,999원에 100명, 1,800원에 200명.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만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2,000원이면 만주 가지고 있으면 2천만 원이잖아요. 만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만주를 팔아야 되는데 호가 밑에 호가창을 보면 한 주, 100주, 150주, 뭐 밑에 1000주. 그럼 내 거 만주를 쫙 파는 거를 계산해 보면 저 밑에 1,500원에 만약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때 고민을 하다가 포기하게 된다. 그렇죠. 이게 부동산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으니까 호가를 지금 어느 정도 내려야 팔리느냐를 봤을 때 그냥 1,000만 원대를 내려서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럼 억대 이상을 내려야 되는데 눈앞에서 내가 지금 혹시 상승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선택을 빨리 섣불리 해서 만약에 한 2억 싸게 팔았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정상적인 2억 지금 시세에 있는 거래가 하나 나오면 아마 이분은 죽을 것 같을 겁니다. 이거 때문에 사람이 이 선택을 쉽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말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그렇죠. 대부분이 그렇게 팔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이제 팔아도, 싼 가격에 이제 팔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이게 투자라는 측면에서 너무 이게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요. 주식도 네. 오를 때는 더 오를까봐 못 팔다가 그렇죠. 빠지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생각하다가 그래서 팔게 되는 시점이 보면 거의 바닥에서 그렇죠. 팔아버리더라고요. 그걸 못 견디고. 바닥에서 공포가 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주식을 많이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한참 빠진 다음에 이제 옆으로 좀 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좀 올라가겠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급락을 한 번 더 주잖아요. 그럼 이때 공포가 이 밑에 바닥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빠지면 이 바닥이 끝이 이제 지지선이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도 판 기억이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부동산도 버티다가 살 사람이 없고 이제 외부의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제 미분양들이 강하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을 때 갑자기 사람이 이제 버티던 그 의지나 희망이 그런 걸로 그냥 무너지는 거죠. 한순간에. 그러면서 패닉셀이 나온다. 그렇죠. 패닉셀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가기 전에 만약에 매도할 생각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 네. 지금 손해보는 듯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네. 대세 하락장의 초입 단계에서. 네. 사실 이제 선택을 할 때 지금 말씀하신 그건 이제 물론 본인의 선택이죠. 본인의 선택인데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 부동산은 정책이라는 게 이제 지금도 규제 지역을 지방 위주로 많이 해제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반짝 반등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이제 파는 게 기술적인 매매 기법이 될 수 있는 거죠. 정부발 호재가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클도 하락할 때도 그냥 쭉 하락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제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애를 쓰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부동산 막 상승할 때 그걸 막으려고 막 그 억제책을 규제를 내놨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정부는 항상 안정의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하락이 좀 심할 것 같다 예상이 되면 이제 규제를 풀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심한 경우에는 부양책을 쓰게 돼 있어요. 네,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대출 혜택을 주고 이럴 때 이제 또 잠깐 반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도 이제 규제를 한꺼번에 많이 풀다 보니까 2009년에 반짝 상승을 하거든요. 반짝 상승하니까 이제 상승하는 폭이 좀 너무 크니까 이제 다시 규제로 또 묶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부터는 하락을 하고 그 이후로 규제 풀 때 이제 반응이 거의 없이 이제 쭉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 첫 번째 나온 이제 일종의 반등. 네, 반등이 있을 때 그때 파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을 팔면 사실 지금은 선택하기도 힘들지만 지금 파는 거나 좀 기다렸다가 반등해서 파는 거나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지금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예 없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의 심리는 거의 무너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렇죠.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심리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팔려면 진짜 급매로 내놔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보다는 차라리 정부의 대책이 나오면서 반등하는 시점. 근데 그때는 또 팔기가 어려울 게 보통 우리가 보면 이 호재로 인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거라는 네.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매물이 싹 들어가요. 그렇죠. 네, 매물을 다 걷어들이고 이제 거기에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런 현상이 오히려 상승을 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자들은 이 정도 가격이면 사겠다라고 대기하고 있는데 매물을 싹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려버리면 내가 왜 사? 이렇게 되면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거래가 일어나지 않으면 매수자들은 다시 그 상황에 이제 효제가 생겼는데 안 오르네? 거래가 안 되네?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또 매도자들이 버티다가 다시 이제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안 해야 되는데 참 사람이라는 게 연구하면 신기한 게 다 같이 똑같이 그래요. 그래서 예외가 생길 수 없다라는 게 부동산이 주식시장하고 똑같네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심리는 네.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역으로 그러니까 사는 사람,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시장에 기대감이 생겼을 때 네. 단호하게 손절 처리를 해야 되고 네. 반등심에도 네. 우리 주식시장에서처럼 네. 그 다음에 반대로 네.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이고 이거 지금 사지 않으면 또 부동산 상승하겠다라는 네. 급한 마음에 샀다가는 또 다시 이게 물리는 또 거죠. 물리는 게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차트 공부라든지 이런 거를 열심히 하는 게 뭐 엘리어트 파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이게 대세 하락장에서 나오는 반등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다시 상승장으로 넘어가는 반등이냐 이걸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공부가 안 되어 있으면 구별이 어렵죠. 사실 저는 주식을 해봤지만 이 구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를 하시는 거지. 근데 부동산은 보이잖아. 부동산은 보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반대로 정말 크게 나오는 급매물이 아닌 다음에는 신규 매수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진작부터 작년부터 이제 사지 마라. 그리고 또 하나 반등 시 어떤 정부발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다시 상승하는 기대감이 생겼을 때 그래서 제값 주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이 나올 네. 때 절대 사면 안 된다. 그렇죠. 이때 사면 이제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가지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때 어떻게 해서라도 팔아야 된다. 그렇죠.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네. 일단 뭐 워낙 시장은 크고 우리 그 파이로 모니터 가족분들 방송을 보시는 가족분들은 수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참 이 주식시장하고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지금 금리는 점점 공격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네.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시점을 좀 더 빨리 땡겨올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네. 정부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내놓는 시점도 좀 빨라질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가계부채 때문에 부동산 문제 걱정을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 이제 급격한 하락이 되면 이 연체를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연체가 늘어나면 경매가 많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더 경착륙이 심화되고 하는 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벌써 해제 지역이 나오는 게 벌써 네네. 좀 빨리 나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네네. 그러한 걱정이잖아요. 네. 그렇게 될까 봐. 네. 근데 이거 가지고도 먹히지 않고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해서 이제 말씀 사이클상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터진다 했을 때는 역시 또 뭔가 부양책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빠른 시간 내에. 네, 네. 네. 근데 정부가 제가 조금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제 지금 금리 인상이 급격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 해제한 효과가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매도자들의 심리가 빠르게 더 빨리 무너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왜냐면 호재로 작용 못하면은 예. 더 실망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뭔가를 썼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제 쓰는 정책은 효과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쓰는 정책이 되게 중요한데 그 정책을 좀 빨리 쓴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장 상황하고 맞물렸을 때 효과가 안 나면은 사람들이 진짜 실망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제 뭐 비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지하철이 개통이 됐는데 더 많이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호재니까 지하철이 개통하는 거 완전 호재잖아요. 특히 이제 7호선이 이제 그때 개통했을 때 호재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면서 버티고 있다가 막상 개통을 했는데 안 올랐어요. 안 오르니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역시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이번 시장은 이제 완전히 달라. 완전히 끝났어. 그러면서 실망 매물을 굉장히 많이 던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금 현재 상황의 사례는 대구거든요. 대구가 심각한 하락장에 이제 처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규제 지역을 가장 빨리 해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규제 지역을 해제한 곳들은 하락폭이 불안할 곳들이군요. 하락폭이 있는 곳들이군요. 그러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지금 금리 인상이 급격하니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인구들이 적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에너지가 좀 작은 데니까 충격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지역을 지금 해제를 하는데 안 오르고 여기서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패닉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가 바랐던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패한 거죠.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큰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은 정말 신중하게 시장을 잘 이해하면서 정책을 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정부들이 시장을 이해하면서 쓰는 것보다는 닥쳐서 급박하게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규제 해제도 굉장히 사실 급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그러니까 그만큼 다급한. 그러면 우리 보통 이러잖아. 쫄리나 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지금 봤을 때는 딱 그 상황이에요. 정부가 경착륙을 너무 이제 이번에 그 금리 인상이 자이언트 스텝인가요? 미국이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0.75 갈랐으니까 그렇죠. 자이언트죠. 자이언트 스텝이 되면서 이제 아마 그거에 좀 덜컥 겁을 먹자. 뭐 이번에 뭐 울트라 스텝이라고 해서 비에 올리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니까. 네. 근데 미국도 지금 이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히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제가 뉴스를 본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잡힐 때까지 계속 올리겠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네, 그렇죠. 우리가 그걸 인내할 수밖에 없다. 이거니까 결국.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런 미국의 흐름이 전 세계 글로벌 그 금융을 다 흔드는 거니까 한국도 한국에서 고민하는 게 지금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느냐 바로 고민하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올리면 가계부채가 터질 것 같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니까 하여튼 가지고 있는 분들 정리를 하든 사려는 분들이든 이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닥에서 사면 좋잖아요. 네. 부동산의 바닥을 확인하는, 그러니까 우리 그 살려고 하는 분들이 언제 사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살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지표는 없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으면 몇 개만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뭐 가장 큰 지표는 가격 하락이 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봐더라도 많이 떨어졌다 이때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격만 보면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만 제가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요. 매매 시장을 보면 절대 타이밍을 잡을 수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이제 그 타이밍을 좀 잡기가 수월한 게 전세 시장이 있거든요. 임차 시장이 있습니다. 임차 시장에서 하락장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전세가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 이제 타이밍으로 잡느냐?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라고 하는 전세가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세가율이 그 지역의 이제 역대 전세가율 흐름을 보면 거의 최고치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건 타이밍이 이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다. 보통 몇 프로 정도 됐을 때? 지역별로 다 틀리고 물건마다 틀립니다. 서울과 그냥 지방으로 좀 나눠보죠. 네. 서울 지역일 경우는. 서울 같은 경우는 한 70%대. 전세가율이? 그렇죠. 70%대 중후반 쪽으로 가면은 이제 전세가율이 꽤 높은 거고요. 이제 이게 갭이 좁아질수록 살 때가 돼가는구나.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 90%대까지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가율이 높아졌다. 그러면 일단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타이밍이고요. 여기서 전세가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면 또 물릴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뭘 봐야 되느냐?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추세적으로. 전세가를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제 좀 빠른, 좀 성급한 분들은 전세가 올라가기 전에 미리 잡아야지. 이러면은 좀 오랜 기간 안 오르는 상황을 좀 겪어야 될 수 있고요. 전세가 오르면서 좀 뒤늦게 매매 시장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가 오르는 걸 충분히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지표만 보지 말고 네. 그 여러 가지 지표를 좀 같이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두 개만 보면 돼요?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게 이제 미분양 수치, 미분양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수치보다는 추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추이. 예. 왜냐하면 그래프죠. 이게 흐름으로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는 미분양은 늘어나는 추세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장 거의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미분양 수치가 거의 최고치에 이르르고 미분양이 점점 그 이후로는 이제 줄어들 거예요.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전세가율과 전세가 오르는 상황을 봤을 때 미분양 상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 건지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이제 가격까지 해서 네 가지 정도만 보면 가격도 많이 빠졌느냐? 다른 수치는 거의 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지금 전세가율 현재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퍼센트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50%대예요. 그럼 이게 75% 최소한 75% 이상 좁혀진 올라간다. 이게 상당한 격차가 있는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락폭을 제가 한 5년 기간을 5년 정도 잡는 이유가 이 충분히 하락해서 전세가율이 좁혀질 때까지는 한번 무너진 심리는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워요. 네. 누군가 여기서 선제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힘으로 시장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네. 이 추세가 이미 그렇게 결정이 돼버리면. 네, 맞습니다. 그 추세를 바꾸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전세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하신 네 가지 지표를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뭐 말씀대로 한 적어도 5년 정도의 기간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따라 그것이 뭐 줄고 늘고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네 가지 지표로 판단한다면 그 적정한 기간을 찾을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조급하게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거주를 위해서 판단한다면 매매보다 임대 시장이 훨씬 좋거든요. 지금은 전세가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입주가 좀 많은 지역가잖아요. 그럼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에 형성되어 있냐면 30%대에서 심한 지역은 20%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매가 10억이다. 그러면 전세가 3억대고요. 뭐 심한 경우는 20%대니까 2억대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10억짜리를 사서 내가 주거를 해결한다면 이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주거 비용이 소모되는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임대로 해결하면 주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차라리 그게 4년 후가 될지 5년 후가 될지 그때 집을 사는 목표로 차근차근 목돈을 마련하고 불려나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훨씬 낫다. 그게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고 원자재 가격이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파트에 들어가는 건물 짓는 데 드는 건축비도 다 올라가지 않았냐.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값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논리의 비약이 좀 심한 경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먼저 지금 폭등을 먼저 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양가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분양가 올라가는 게 바로 집값하고 바로 연동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분양가가 올라간 것들이 이게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으로 얘기하면 IPO를 무조건 높게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 일반 가격이 같이 올라간다. 이거랑 거의 동일시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IPO를 만약에 LG 엔솔 같은 경우를 지금 만약에 상장해서 이거를 막 한 70만 원대에 이제 공모를 한다. 그러면 이게
잘 팔리면 정말 뭐 역대급으로 그 114조 들어왔던 그 금액이 몰리면서 따상상을 이뤄서 얘가 100만 원, 150만 원 가게 되면 상승을 같이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근데 70만 원대에 공모를 한 게 안 팔렸어요. 안 팔려가지고 청약 미달이 생기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상장을 이제 했는데 거래를 시작했는데 얘가 뚝 떨어져서 50만 원대가 되면 이 일반 기존에 있던 주식들이 같이 떨어지는 거죠. 분양 시장이 딱 아파트 시장이 딱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정해지고 이게 잘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비싸게 책정된 분양가가 잘 팔리면 상승 효과가 생깁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무조건 분양가 높은 거는 무조건 안 팔려요. 무조건 안 팔리게 돼요. 하긴 2008년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후로도 뭐 미분양된 것들 20% 30% 할인해가지고 막 판매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미분양이 생기면 한 여기서 2, 3년만 지나면 이제 할인 분양이 생겨요. 그럼 분양했던 물건들이 원분양가보다 더 떨어진 가격에 싼 게 좋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기존 아파트를 누가 삽니까? 안 올라가죠. 절대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부 분들이 생각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집값 하락보다는 오를 수 있어라고 네. 생각하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상승장에서는 분양가가 높아져도 그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가 높은 분양들이 다 팔리거든요. 그러면서 일반 아파트를 견인시키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사실 그것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쓰는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침체기 및 하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버리면 이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분양이 나오는 이유가 다 뭐냐면 가격 때문인 거예요. 가격이 싸다. 시세 차익이 확실하다. 그거는 지금 엄청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좀 분양가가 높다. 얘는 시세 차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사죠. 네. 하여튼 이러한 우리 이현철 소장님의 그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가족분들도 팔 분 혹은 살 분이 있다고 하면은 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이해를 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또 다른 분들의 의견도 좀 들으시고요. 그래서 딱 어떤 자신만의, 왜냐하면 사람이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녹아나잖아요. 네, 네. 실수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그 다른 전문가들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는 분양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주요 지표로 삼는다는 거고요. 다른 전문가들님들이 얘기를 할 때 보면은 분양 시장 얘기는 거의 언급이 안 돼요. 그냥 일반 현장, 이 시장. 그래서 제가 일반 시장만 봤을 때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버티고 끝까지 버티면 누가 이기느냐? 매도자가 이겨요. 네. 다른 이 분양 시장이라는 게 없다라고 딱 가정을 한다면, 신규 분양이 없다라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버티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매도자가 이깁니다. 집 가진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분양 시장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매수자들이 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이기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